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니 집안에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체온 대신 깊고 차가운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난 뒤에 빈 집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좁다고 느꼈던 이 작은 아파트가 이제는 미로처럼 넓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직도 조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누군가 가져온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것도 치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남편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흔적치고는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낡은 양복 몇 벌 쓰던 안경, 책 몇 권, 그리고 늘 손목에서 딸깍거리던 고장난 채로 멈춰있던 그 시계에 남편은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이 양복을 입고 같은 버스를 타고 출근했죠. 퇴근하면 현관문을 열며 다녀왔소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뿔테 안경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안경을 쓰고 매일 저녁 신문을 읽곤 했습니다. 안경 아래 묻은 지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들어 올려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책장에는 역사책 몇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이야기를 즐겨 읽었죠. 한 권을 꺼내보니 책 사이사이에 낡은 메모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정갈한 글씨체였습니다. 남편은 글씨를 참 예쁘게 썼습니다. 여보, 이 시계 좀 고치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어. 시계가 고장났는데 왜 차고 다녀요? 시간도 못 보잖아요. 괜찮아. 손목에 차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 그냥이라는 말이 그땐 그저 그의 고집 같았는데 이제 보니 그 속에 다른 뜻이 있었던 걸까요? 멈춘 시계를 차고 다니는 이유가 어쩌면 그에게는 멈춰버린 어떤 시간을 기억하려는 몸짓이었던 건 아닐까요? 시계는 서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밴드의 은색 케이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1983년 5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도 남편 생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시계는 오후 3시 20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서랍 깊은 곳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먼지 사이로 낡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그리고 그 위에 단정하게 적힌 이름. 이선자.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왜 남편의 서랍에서 이선자라는 여자의 이름이 있는 걸까?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봉투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답답함과 멍멍함으로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열어볼까? 그냥 모르는 채로 덮어둘까?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봉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낮에는 모르는 게 약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입니다. 분명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두 가지 비밀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선자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남편의 옛날 친구일까? 아니면 직장 동료였을까? 아니면 사흘째 되던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특유의 꾹꾹 눌러 쓴 글씨체.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선자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게 참 부끄럽고 미안하네. 4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 이를 잊을 수가 없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날이 떠올라. 정순이는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인간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너에게 미안했네. 하지만 선자, 당신에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그저 도망치듯 당신 곁을 떠났지. 이제야 말하네. 미안하네. 그리고 정말로 행복했기를 바래. 편지를 읽는 동안 제 손은 끝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그 글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이 여자를 생각하며 살았던 걸까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했던 40년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눈이 금방 떠졌습니다. 머릿속엔 단 하나의 이름, 이선자. 그 이름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름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가을비였습니다. 가을비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에 잠깁니다. 편지를 읽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그 글씨에서 느껴지던 감정이 계속해서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 이를 잊을 수가 없어. 정순이는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인간에게는 과분하도록. 왜 그는 그토록 미안해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던 걸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왜 단 한 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앉던 소파, 그가 신던 슬리퍼, 그가 읽던 신문.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만큼이나 커다란 의문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그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면 남편이 좋아하던 가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늘 말했죠. 참 좋네. 이런 날씨가 제일 좋아.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가을이면 선자를 더 많이 떠올렸던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딸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응, 그냥 아빠 생각이 좀 나서. 입 밖으로는 쉽게 나오지 않더군요. 지영아, 너희 아빠가 평생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에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순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에 갈게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지영이는 늘 그랬습니다. 제가 힘들 때면 먼저 알아채고 달려와 주었죠. 고마운 딸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지영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주말에 온 지영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밥은 드시고 계세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아빠가 없으니까 입맛이 없어서 그래. 엄마, 아빠 유품 정리하시는 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천천히 할게. 너는 내일이나 자라고. 지영이가 서랍을 열어보거나 남편의 물건들을 뒤지면 안 됐어요. 그 봉투를,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아닌 듯한 척. 지영아, 너희 아빠 예전에 사귀던 사람 있었니? 결혼하기 전에 좋아했던 사람 같은 거? 아빠가 혹시 그런 얘기한 적 없어? 지영이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아빠는 평생 엄마만 사랑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엄마 이야기만 하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아내인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그래요. 남편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딸 앞에서도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저를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는 건가요? 엄마가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혹시 아빠 유품 정리하다가 뭐 보셨어요? 지영이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득 궁금해서. 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영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다시 그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이었고, 두 번째는 슬픔이었고, 세 번째는 남편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산다는 게,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밤에 잠들기 전마다 그 사람을 떠올렸다니. 그건 남편에게도 고통이었을 겁니다. 편지를 다시 접어넣으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은 이 편지를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쓰기만 하고 봉투에 넣어둔 채로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이유가 뭘까요? 용기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과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혹시 이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었던 걸까요?
지영이가 차린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저는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밥 좀 드세요. 한 숟가락도 안 드셨잖아요. 지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입맛이 없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 챙기셔야죠. 지영이가 돌아간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반드시 내가 확인해야 한다고요. 모르는 채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묻어둔다면 저는 평생 이 궁금증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선자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 것이고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의심스러워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옛 수첩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오래된 다이어리, 주소록, 명함철까지 모두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선자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름을 어디에도 적을 수 없었던 걸까요? 너무나 소중해서 혹은 너무나 아파서. 시계 뒷면에 새겨진 1983년 5월 14일이라는 날짜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이 날짜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처음 만난 날일까요? 아니면 헤어진 날일까요? 혹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일까요? 편지 외에는 다른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름 하나 그리고 40년 전이라는 말. 그것만으로 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후회했는지.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제가 몰랐던 그의 모습을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안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서랍마다, 옷장 구석구석, 책장 사이사이까지. 혹시 또 다른 편지가 있을까? 사진이 있을까?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철저하게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창들. 남편은 대학 동창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었죠. 1년에 두세 번씩은 만났던 것 같아요. 혹시 그들이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먼지가 쌓인 명함철을 뒤적이다가 한 분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에요. 저 김병수 아내 정순입니다. 잘 지내시죠? 아이고, 형수님. 형님 장례 치르고 몸은 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외로우시죠? 덕분에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았고, 그렇다고 돌려서 말하자니 답을 얻기 힘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선자라는 여자 아세요? 남편이 젊은 시절 알았던 사람인데요.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저는 다시 한번 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그때 그 일 말씀이군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그 일이라는 표현이 주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큰 사건이 있었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이 남편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었나요?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서요. 형수님, 그건 병수 형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야 하는 건데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참 난처하네요. 남편은 이제 없어요. 저는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을 거예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병수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건 의심하지 마세요.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고 가정을 위해 평생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젊었을 때 힘든 선택을 해야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선택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무슨 선택이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저도 당시에 군대에 있었고 형님한테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다만 선자라는 분과 관련된 일이었던 건 확실해요. 1980여 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1983년. 시계 뒷면에 새겨진 그 해와 비슷했습니다. 혹시 그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어디 사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병수 형님 고향 친구들이라면 더 자세히 알 거예요. 형님이 고향에서 학교 다닐 때 알게 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고향 친구들에게 물어보시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향 친구들이요. 네. 특히 이철수 형님이라고 병수 형님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연락처 제가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다는 듯 그는 조심스럽게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병수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언가 큰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선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일로 인해 평생 괴로워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1983년에 일어났다는 것. 그날 밤 저는 결혼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사진들. 28배 남편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지금 보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와 결혼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어떤 시간이 당신에게 있었던 걸까?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누구를 사랑했고 무엇을 잃었던 걸까? 왜 평생 그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보름달이었어요. 남편은 보름달을 보면 늘 조용히 미소 지었죠. 이제 생각해보니 그 미소 속에도
어떤 그리움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고향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동창이 제 이야기를 전해줬나 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수 씨, 잘 지내고 있죠? 연락받고 전화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선자라는 이름을 재수 씨가 안 이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병수가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선자라는 고향 후배인데 둘함은 서로 아꼈고 주변에서도 다들 잘 어울린다고 했었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첫사랑 이야기를, 제가 몰랐던 남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근데 사정이 참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서로 힘들어서 결국 못 지킨 사랑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워요. 무슨 사정이었나요?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어요. 병수가 떠났죠. 선자 씨 곁을. 왜요? 왜 떠났나요? 병수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더 이상 선자 씨 곁에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첫사랑.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에게 미안해서였겠죠. 아니면 그 기억이 너무 아파서였을 수도 있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이는데 그 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결혼 40년. 그동안 저는 남편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습관도, 좋아하는 음식도, 화낼 때 눈썹 찌푸리는 모습도 다 안다고 믿었죠. 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누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40년이 지나도록 그 여자를 잊지 못했던 걸까요?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름을 떠올렸던 걸까요?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선자,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왔을 그 이름,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요? 얼마나 많이 떠올렸을까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선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남편을 그렇게 오래 기억하게 만든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뻤을까요? 착했을까요? 아니면 남편과 특별한 무언가를 공유했던 걸까요? 서랍장을 뒤져봤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앨범들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사진 속에는 남편 혼자이거나 친구들과 함께 찍은 것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없었습니다. 선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게 당연했죠. 남편이 일부러 지웠을 테니까요.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해도 버렸을 겁니다. 나와 결혼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습관적으로 2그릇을 준비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이제 한 그릇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넓어 보일 줄 몰랐습니다. 맞은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밥을 먹으면서도 선자를 생각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들 때 편지에 쓴 것처럼 매일 그 사람을 떠올렸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뭐였을까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체품? 위안? 아니면 그저 곁에 있는 사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식어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선자를 떠나보낸 후 평생 이렇게 텅 빈 마음으로 살았던 걸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국화 향기가 났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꽃이었죠.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국화가 참 예쁘게 폈네요. 하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거실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체온도, 목소리도,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선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40년에 대해서. 남편은 저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선자를 잊기 위해 저를 선택한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없으니까요. 물어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겨진 편지와 흐릿한 기억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가장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남편도 선자를 떠올렸을까요? 혼자 잠 못 이루던 밤, 내 옆에 누워서도 다른 사람을 그리워했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선자에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남편도 힘들었을 거라는 걸.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았을 거라는 걸. 나에게도 미안했을 거라는 걸.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또 하나의 날이었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선자는 남편의 기억 속에서 젊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텐데.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 것까지 2잔을. 그리고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선자가 누구예요? 나한테 말해줬어야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커피 향만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야기가 제게 전해졌습니다. 남편의 옛 직장 선배였죠. 남편이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일하던 회사의 선배였습니다. 재수 씨, 제가 전화드린 건 병수 일 때문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병수가 그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곁에서 봤거든요. 언제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요.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표정이 늘 어두웠어요. 밤에 혼자 술 마시는 날도 많았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고향에 두고 온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고, 그 사람을 볼 자격이 없다고, 지킬 수 없었다.
그 말은 여러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반대?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 다른 무언가? 볼 자격이 없다니 무슨 뜻인가요? 그게 선배는 말을 이었습니다. 병수가 자책을 많이 했어요.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해졌다고, 자기가 곁에 있으면 더 힘들게 할 것 같다고.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배는 제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재수 씨, 병수가 그때 큰 사고를 겪었어요. 어느 날 술 취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그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었는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일로 인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제 생각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사고, 선택, 죽음.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남편은 무엇을 선택했고 누가 죽었던 걸까요? 편지 속 미안하다는 말이 새로운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선자에게 미안했던 게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남편도 이런 석양을 보며 선자를 떠올렸을까요?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저녁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선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남편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 혹시 남편처럼 평생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살았을까?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젊은 남편이 어둠 속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혼자서 끝없는 길을. 잠에서 깬 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그렇게 혼자 걸어왔던 걸까요? 죄책감이라는 짐을 지고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선자를 찾아야겠다고. 남편이 평생 미안해했던 그 사람을, 남편의 마지막 편지가 향했던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그래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남편이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야 했는지. 서랍에서 남편의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고향 사람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선자의 소식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전화 끝에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고향 선배였습니다. 선자 씨요? 물론 기억하죠. 병수하고 정말 잘 어울렸는데 그때 일이 있고 나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 일이요? 네,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교통사고였어요. 선자 씨 동생이. 선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됐나요?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로. 그리고 병수가 그 사고와 연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선자의 동생, 교통사고, 남편의 연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자 씨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부산이라고 들었어요. 결혼은 안 하셨다더군요. 혼자 사신다고. 부산. 그곳에 선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그리워했던 사람이, 남편이 미안해했던 사람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졌나 봅니다. 가야 할까요? 부산까지. 선자를 만나러. 남편 대신 사과하러. 아니면 진실을 듣기 위해서.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선자가 저를 원망한다면? 만약 그 진실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짊어진 무게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40년의 결혼이 무엇이었는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넣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선자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요. 당신이 만나지 못한 사람을 제가 만나고 올게요. 부산으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무엇을 듣게 될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남편의 긴 침묵이 끝날 거라는 기대에.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선자가 있는 곳으로, 진실이 있는 곳으로.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부산행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주소를 건네자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남편도 이 바다를 봤을까요? 선자를 떠올리며. 작고 오래된 주택, 골목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으니 손까지 떨리더군요. 노크를 하려다 멈췄다가 다시 손을 들었다가, 그렇게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남편이 사랑했던 여자, 남편이 평생 잊지 못했던 여자. 그 사람을 마주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머리가 희끗한 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선자님이세요?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혹시 병수 씨 가족이신가요? 네, 저는 아내입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내, 40년을 함께한 아내. 하지만 이 여자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지만 쓸쓸한 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 특유의 고요함이 있었죠. 선자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깨끗했지만 오래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찬장, 색바랜 커튼, 오래된 시계. 마치 시간이 멈춘 집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지만 제 귓가에는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여자. 어떤 사람일까 상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구수한 녹차 향이 났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병수 씨는 평생 저에게 미안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지만 막상 물으니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선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게 힘든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병수 씨는 저를 살리려고 했어요. 살리려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와 제 동생이 함께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였죠. 비 오는 밤이었어요. 병수 씨가 운전하던 차에 저희가 타고 있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낸 거였군요. 병수 씨는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저와 동생, 둘 다 심하게 다쳤거든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인 듯 했습니다. 병수 씨는 더 위급해 보였던 저를 응급조치하느라 분명 의식이 있었던 동생은 점점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럼 동생분은 그때 죽었어요. 병원으로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출혈이 너무 심했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선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수 씨는 그날부터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원비는 다 내줬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퇴원하고 나서야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미안하다고,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고, 그리고 더 이상 저를 볼 자격이 없다고, 저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고. 선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병수 씨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도 제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고는 누구 탓도 아니었어요. 그냥 불운이었을 뿐이죠.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시야가 나빠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그럼 왜 남편은 평생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렸던 건가요? 선택했으니까요. 선자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를 살리기 위해 제 동생을 포기했다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평생 자책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긴 침묵이, 어두운 표정이, 혼자만의 고통이 이해됐습니다. 저는 병수 씨를 찾으려고 했어요. 편지에 답장도 보냈고 고향 친구들을 통해서도 연락하려 했죠.
하지만 병수 씨는 이미 서울로 떠난 뒤였어요. 주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남편이 도망친 거군요. 도망이라기보다는 선자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벌한 거죠. 저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자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편지였습니다. 이게 그때 받은 편지예요. 40년 동안 간직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자야, 미안하고 미안해. 나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너를 볼 때마다 나도 너도 동생 생각이 날 거야. 그래서 떠나.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발 행복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고통이, 절망이, 죄책감이 글씨 사이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선자가 말했습니다. 용서한다고, 돌아오라고, 함께 이겨내자고. 하지만 편지는 돌아왔어요. 수치인 불명으로. 그래서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죠. 저는 기다렸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하지만 병수 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선자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결혼은 안 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못했어요. 아니, 안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병수 씨를 기다렸으니까요. 바보 같죠?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의 인생이 그 소리 속에 담긴 것 같았습니다. 병수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선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쓴 선자에게 보내려던 편지를.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선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남기고 가셨어요. 선자 씨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예요.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으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선자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을. 떨어져 있었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끝까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을. 편지를 다 읽은 선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전해주셔서. 제가 남편 대신 사과드릴게요. 40년 동안 당신을 혼자 두고 간 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병수 씨도 저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운이 없었을 뿐이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부인은 행복하셨나요? 병수 씨와 함께. 선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행복했냐고. 40년의 결혼이 행복했냐고. 글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고 가족을 아꼈죠. 하지만 늘 어딘가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곁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선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불운이었어요. 병수 씨도, 당신도, 그리고 저도. 선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제가 크게 다쳤어요. 사고가 났었죠. 산길에서 차가 미끄러졌어요. 저와 병수 씨, 그리고 제 동생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차는 계곡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우리 셋 다 크게 다쳤어요. 특히 저랑 제 동생이 심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듯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길이 온통 진흙탕이었죠. 선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병수 씨도 다쳤는데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그나마 의식이 있던 동생보다 의식이 없던 나를 구하기 위해 애썼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찻잔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이에 의식이 있던 동생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동생은 결국 죽었어요. 남편의 평생을 짓눌렀던 죄책감.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무거운 표정으로 살았는지, 왜 가끔 밤중에 혼자 술을 마셨는지, 왜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렸는지,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병수 씨가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병수 씨한테 말했어요. 우리 헤어지자고. 당신이 저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선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떠나버렸죠.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미안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나를 볼 면목이 없다고. 선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병수 씨를 찾으려고 했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봤고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저는 병수 씨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아니까. 남편은 사랑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생명을 짊어지고 벼랑 같은 죄책감 속에서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미안함을 품고 저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병수 씨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선자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틀린 선택을 한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그 무게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살았어요. 선자가 말했습니다. 병수 씨의 선택 덕분에. 하지만 그 대신 병수 씨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죠. 제 생명의 대가가 그 사람의 평생이었던 거예요. 선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선자는 일어나 선반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사고 나기 직전에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에는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편, 젊은 선자,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선자의 동생.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걱정도 죄책감도 없던 시절이었겠죠. 병수 씨는 부인과 행복했나요? 선자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늘 좋은 남편이었어요.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늘 어딘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미안해요, 선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불운이었던 거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선자가 불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자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젊은 남편의 얼굴을, 아직 괴로움을 모르던 시절의 얼굴을, 그때 제 눈에 사진 뒷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선자의 글씨였습니다. 1983년 호숫가에서 병수 씨와 동생과 함께 행복했던 날. 그 후로 남편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날이 또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한 40년 동안 단 하루라도 그때처럼 행복했던 날이 있었을까요? 선자가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저 때문에 미안해요. 제가 없었다면 병수 씨가 더 행복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부인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자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모든 걸 집에 가서 생각해 봐야죠. 병수 씨의 편지 제가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그건 당신에게 쓴 편지니까요. 선자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40년 전 편지 옆에 저도 이제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선자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지만 이제는 끝이네요. 병수 씨도 떠났고 저도 늙었고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저는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선자가 문간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롭지만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남편의 긴 침묵의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선자가 있겠죠. 혼자서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오지 못했던 이 길을 저는 지금 떠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안고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여유 있는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함께 스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고장난 채로 멈춰 있는 시계. 남편은 왜 이 시계를 고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남편에게 그날을 기억하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멈춰버린 그때의 시간. 그리고 자신도 그 시간에 멈춰 살았던 거죠. 시계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힘겨운 마음으로 나와 함께 살아왔는지 이제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40년.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은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견뎌냈던 거죠. 미안해요, 여보. 제가 몰라줘서 당신 혼자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없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물을 수도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선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남편의 유품 몇 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가 아꼈던 만년필, 그가 읽던 시집, 그리고 그 멈춘 시계. 선자는 문을 열고 저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오셨어요? 네. 드릴 게 있어서요. 거실로 들어가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선자는 그것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남편이 평생 간직했던 것들이에요. 선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받아도 되나요? 네, 받으세요. 당신도 그 사람을 오래 기억해 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선자는 시계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멈춰 있는 시계바늘을.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모두 그냥 살아온 거죠. 최선을 다해서. 선자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 만년필 제가 선물한 거예요. 대학 입학 축하 선물로. 그랬군요. 평생 간직하고 있었네요.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과 위로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선자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이야기, 그들의 추억, 그리고 그 사고 이후의 이야기. 제가 알던 남편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아픔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던 거죠. 병수 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선자가 말했습니다. 너무 착해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 하지만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구름 뒤엔 늘 해가 있다고. 힘든 시간도 지나간다고.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미안해하던 그 이름, 선자라는 사람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고.
아니, 처음부터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거니까요. 남편의 시계는 멈췄지만 그의 마음은 마침내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아도 돼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힘든 선택을 해야 했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죠. 이제 그만 괴로워해도 돼요. 선자도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이해해요. 4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사랑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지고 여윈 얼굴. 하지만 평온해 보였던 얼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들이 평생 짊어진 무게를 이해할 수 있나요?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함께 껴안는 거라는 걸. 남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채로 40년을 함께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사랑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평생 짊어진 무게를 생각하면 저도 조금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양복들, 넥타이들, 셔츠들, 하나하나 꺼내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진들, 그리고 그 속에 젊은 시절 선자와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들을 잊지 못했던 거죠. 아니, 잊으려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그것이 남편이 선택한 방식이었을 테니까요. 기억하고 미안해하고 그렇게 속죄하며 사는 것이.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남편의 기억을 지켜줄 차례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첫 번째 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선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래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감동 이야기에서 우리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